20강에서는 가격 결정 방법과 가격 결정 전략, 그리고 할인 정책, 그리고 차별화 가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결정 방법에는 크게 기준에 따라서 원가를 기준으로 한 방법, 경쟁자를 기준으로 한 방법, 소비자를 기준으로 한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가를 기준으로 한 방법에는 원가 가산법과 목표 이익법이 있습니다. 원가 가산법은 코스트 플러스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평균 원가에 가격의 하한선이 되는 평균 원가에 일정액의 기대 이윤을 더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원가가 평균 원가가 1,000원인 경우 기대 이윤을 300원, 그러면 1,300원이 되겠죠. 계산이 쉽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며 당연히 원가에다가 이익을 가산해서 가격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문제는 경쟁자와 수요의 측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산자, 판매자 관점에서 자신이 들어가는 원가에 기준해서 자신이 기대하는 이윤을 더하기 때문에 경쟁과 소비자, 구매자 관점에서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도 높아지고 또 기대 이윤이 높은 경우 가격도 높아져서 경쟁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수요자가 구매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도 있다 하는 문제점이 있겠죠. 목표 이익법은 손익분기 분석을 통해서 총이익을 달성할 정해진 목표 총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가가산법에서는 한 개당 이윤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가에다가 이윤을 더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반면에 목표 이익법은 총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즉 총이익은 총매출 마이너스 총원가죠. 총매출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 되겠죠. 이 가격에 따라서 또 판매량이 변동하게 되겠죠. 이 가격과 판매량과 원가의 관계를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있죠. 손익분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격과 판매량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면 판매량이 내려가고 가격을 낮추면 판매량이 올라가는 이 관계까지도 고려해서 총 매출과 총원가를 고려해 가지고 총이익, 발생하는 총이익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원가를 기준으로, 즉 이익은 매출에서 원가를 빼서 이익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목표 이익법도 원가를 기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가 정해진 가격에서 예측한 판매량이 그대로 나타날 이룰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또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판매량이 변동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트라이앤 에러를 거쳐서 목표 이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적점을 찾아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는 시장 가격과 입찰 가격이 있습니다. 시장 가격은 경쟁사 제품들의 평균 가격을 시장에 나와 있는 경쟁 제품들, 경쟁 브랜드들의 가격을 평균 내서 그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약간의 차이 또는 약간 낮게 하거나 약간 높게 하거나 같게 하거나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비슷한 가격을 매기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은 경쟁사 간의 소모성 가격 경쟁이 벌어지지 않겠죠. 가격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입찰 가격은 경쟁사가 얼마를 써내느냐, 입찰 예상 가격에 따라서 성공 확률이 달라집니다. 경쟁사보다 입찰 가격을 낮게 매기면 성공 확률, 입찰, 낙찰될 판매할 성공 예상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에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반면에 예상 입찰 가격을 높게 적으면 비딩할 때 높게 적으면 이익은 높아지지만 성공했을 때 이익은 높아지만 성공 확률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경쟁사가 과연 얼마를 적어낼 것인가, 얼마의 가격을 책정해서 비딩을 할 것인가를 잘 따져서 이런 정보가 중요하겠죠. 세 번째, 소비자 기준법은 심리 가격과 인식 가격이 있습니다. 심리 가격은 크게 또 관습 가격과 끝수 가격, 권유 가격이 있습니다. 관습 가격은 아이스크림은 뭐 이게 최근에는 뭐 1,500원, 뭐 2,000원 이렇게 되겠죠. 1,700원, 2,000원 이렇게 1,600원 이런 가격은 없습니다. 그죠? 또 1,900원 이런 가격이 없죠.
관습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 1,700원 또는 2,000원 이렇게 가는데 1,800원 이렇게 적게 되면은 1,700원이나 1,500원짜리 가격을 비싸게 매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2,000원짜리 2,000원으로 매기지 않고 1,800원으로 매기면 좀 싼 것 같이 보이게 되겠지만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500원짜리를 더 비싸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2,000원짜리 제품보다도 못하다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끝수 가격은 모드 넘버 프라이싱이라고 홀수 가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홀수 가격은 전통적으로 미국 외국의 경우 99.99불 뭐 9,999원 뭐 이런 식으로 끝자리를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게 한 단위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가격 정책인데 끝자리가 홀수라 그래서 홀수 가격을 이렇게 매겼지만 실제로는 요즘에는 998원 또는 986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원이나 1전보다는 이렇게 짝수 또는 약간의 가격을 더 빼서 994원 또는 986원 뭐 이런 식으로 매겨서 저렴하다는 인상을 주죠. 최선을 다한 가격, 저렴하게 가격을 매겼다는 인상을 주는 이런 끝수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가격보다는 끝수 가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고요. 또 권위 가격은 가격의 제품이 권위와 연관되는 경우, 골프채라든지 사치품의 경우 가격을 비싸게 매겨서 오히려 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이런 가격 정책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리학은 경제적 가치 보는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죠. 인식가치 가격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의 가치를 고려해서 그 수준에 맞게 가격을 매깁니다.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최종 소비자가 생각하는 그런 효용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가격 효용 가치를 낮게 인식하면 그 낮게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원가가 적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식가치, 소비자가 생각하는 효용가치 인식 상태가 높으면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렇게 다양한 가격 결정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결국 소비자를 기준으로 한 인식가치 가격을 정하는 것이 가치 가격 정책을 사용한 결정법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가격 결정 전략에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때는 허용 가능한 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허용 가능한 범위는 최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자가 인식한 효용 가치부터 평균 원가가 이제 최저 가격 하한선 이렇게 정했었죠. 근데 실전에 있어서는 실제 효용 가치 또는 경쟁사의 가격보다 15% 정도 높이는 것이 최대 할 수 있는 높은 가격, 가장 비싼 가격이고요. 또 평균 가격보다 더 낮출 수 있는 것은 그 변동비, 한 개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그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최대 맥시멈. 그래서 경쟁사 가격보다도 15% 높은 가격에서부터 한 개 비용, 즉 한 개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그 원가, 그거를 하한선으로 하게 되죠. 이 사이에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격 정책을 써서 경쟁사와 가격 경쟁을 벌일 때는 한 개 비용까지 한 개를 추가로 생산할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 그 추가 비용가 최저 가격이 되겠고 또 경쟁 가격보다 15% 정도 높은 가격, 15% 높은 가격이 이제 상한선이 되고 이 사이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가 정책을 쓴다 그러면 동등한 제품, 경쟁 제품보다도 15% 높은 것이 일반적인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가격 결정할 때 또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하게 되는데 제품 수명 주기가 짧으면은 빨리 짧게 가기 때문에 투자를 회수할 시간이 짧죠. 그래서 보통 수명 주기가 짧으면 고가 정책을 쓰게 되고요. 수명 주기가 길면은 투자를 회수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가 정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포지셔닝이 고품질 고가 제품으로 포지션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또 거기 상응하는 높은 가격을 매게 되어 있죠. 또 독점적인 경우에는 독점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고가 정책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
저가 정책을 쓰면 성질이나 성능이나 품질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낮은 가격을 쓰는 경우에는 저가 저품질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 수준을 고려해서 그 포지셔닝에 맞는 가격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경쟁 제품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할 때는 저가, 경쟁 제품과 직접적인 품질 비교가 가능할 때는 가격을 좀 낮추는 것이 유리하고요. 경쟁이 심한 경우에는 저가 정책으로 경쟁사를 시장에 퇴출시키기 위해서 최저가, 가격 파괴 뭐 이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가격을 낮춰가지고 경쟁자가 견딜 수 없게 할 경우에는 가격을 저가 정책을 쓰죠. 초저가 정책. 그러나 경쟁사가 끝까지 퇴출하지 않고 저항하는 경우 가격 경쟁이 벌어져서 오히려 모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죠. 서로 그래서 경쟁자가 과연 우리가 가격을 낮췄을 때 강력하게 계속 저항을 할 것이냐, 계속 투자를 해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경쟁해 올 것이라고 예상될 때는 가격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경쟁사가 다 모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의 반응을 잘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잠재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 효과와 규모 경적과 생산 판매량이 늘어나면 경험 효과와 규모 경적과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누적 생산량 또는 일회 생산량 규모가 커질수록 제품의 원가가 낮아지죠. 그래서 시장 잠재력이 큰 경우, 즉 가격을 낮췄을 때 생산 판매량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될 때, 즉 가격 잠재력이 클 때는 침투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흡수 가격, 침투 가격이라는 가격을 처음에 낮춰서 시장 확산을 빨리 꾀하는 전략이고요. 흡수 가격 정책은 초고가 정책을 사용해서 점차 시장이 커짐에 따라 가격을 좀 낮추는 전략을 쓰는 것인데 처음에 시장 잠재력이 작을 때는 흡수 가격을 쓰고 처음부터 시장 잠재력이 큰 경우에는 침투 가격, 즉 처음부터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될 때는 저가 정책을 사용해서 점차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바람직하고 처음에 시장 잠재력이 작다고 생각될 때는 흡수 경쟁, 처음에 고가를 써서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가격을 낮추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기적 가격 조정 전략은 할인 정책, 디스카운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단기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췄다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경우죠. 이것과 가격 인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할인의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특성은 변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가격 인하의 경우에는 가격 인하 특성 서비스 정책이 바뀝니다. 품질이나 서비스를 좀 낮추면서 가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말하죠. 또는 제품이 같더라도 가격을 인하해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유지하는 경우는 가격 인하라고 하고 일시적으로 낮췄다가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할인을 자주 빈번하게 하게 되면 이미지의 실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을 자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가격 할인할 때 구매하고 정상 가격일 때 구매를 하지 않고 또 할인할 때 구매를 하고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기간 동안은 구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정상 가격 판매가 할 수가 없고 또 제품 이미지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할인 정책을 사용할 때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가격 할인 정책에는 누적적 수량 할인, 비누적적 수량 할인, 현금 할인, 기능 할인, 계절 할인, 공제 등 다양한 할인 정책이 있습니다. 누적적 수량 할인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량 이상을 구입한 구매자에게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적 구입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이후에 10% 할인한다든지 또는 10개를 구매하게 되면 10개 구매 이후부터는 할인을 해준다든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량 이상을 구매하게 되면 누적해서 그 누적량이 어떤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 누적적 수량 할인은 우리가 단골 할인이라고도 합니다. 비누적적 수량 할인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할 때 할인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번에 10개를 구입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뭐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일회성이죠. 비누적적 수량 할인은. 누적적 수량 할인은 반면에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는 반복 구매를 해주는 경우를 하게 됐다면 이 경우는 우리가 단골 할인이라고, 최근에 그 모든 시장이 거의 상품 시장이 성수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규 구입 구매자보다는 기존 구매자의 재구매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골 구매 고객 관리가 중요한데, 이 누적적 수량 할인이 바로 단골 고객을 관리하는 유지하는 그런 단골 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한 번에 많이 구매해 주는 경우에는 할인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할인을 해주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매달 한 개씩 수박을 한 통씩 사고 12월에 가서 10월에 가서 10번째 수박을 살 때 그냥 할인해 달라 그러면 할인을 해주지 않죠.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 누적적 수량 할인이 사실은 고객 관리 측면에서 더 중요한 할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걸 인식을 해서 뭐 포인트 제도라든지 뭐 해서 이렇게 단골 할인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종래에는 이 비누적적 수량 할인을 더 선호했죠. 또 현금 할인은 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구입할 때 할인해 주는 경우죠. 외국의 경우는 이 카드나 자기압 수표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떼고 이제 이 환급을 받기 때문에, 결제를 받기 때문에 현금을 내는 경우 할인을 해주죠. 캐시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뭐 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카드 대신에 현금을 사용해서 세금에 잡히지 않게 해서 할인해 주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현금 할인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현금을 냈을 때 카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을 우리가 현금 할인이라고 합니다. 기능 할인은 중간상의 생산자를 대신해서 판매 촉진이나 광고, 재고관리, 배달, 뭐 애프터 서비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죠. 광고 전단도 돌리고 뭐 이런 것 하는데, 그 대가로 소비자 가격에서 일정한 이윤을 할인해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한테는 1,000원에 소비자 가격이 1,000원인데 중간상 도소매상한테는 700원에 주게 되죠. 그럼 300원이 할인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능 할인 300원이 이 중간상의 이윤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비자한테는 1,000원에 팔면서 중간상한테는 700원에 주는 이유는 바로 중간상이 여러 가지 생산자를 대신해서 유통기능,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할인해 준다고 보죠. 이것도 우리가 할인의 하나로 봅니다. 계절 할인은 모피나 스키, 호텔, 청량음료 같이 비수기와 성수기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비수기의 때도 일정한 생산량과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인을 해주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키 같은 거, 모피 이런 것들은 계절 비수기 때는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장을 뭐 놀리거나 뭐 종업원을 파이어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수기 때 할인을 해서, 호텔 같은 것도 비수기 때는 방이 많이 비게 되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일치시켜주기 위해서는 계절 할인을 합니다. 또 어떤 모피회사의 경우는 날이 따뜻해짐에 따라서 할인율을 점점 크게 해서 가격을 낮추다가 다시 찬바람이 불게 되면은 할인율을 낮춰서 가격을 올리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환 공제와 촉진 공제가 있습니다. 교환 공제는 헌 제품을 가져오면 그 보상 가격을 쳐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기 밥솥 같은 경우에 뭐 25만 원 하던 것을 헌 제품을 가져오면 5만 원을 할인해 주는 뭐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터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단지 그냥 캐시로 5만 원을 현금 할인해 주는 거, 그냥 할인해 주는 것보다는 헌 제품을 가져왔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냥 5만 원을 할인해 주게 되면 이게 원래 20만 원짜리인데 가격을 올렸다가 내리는구나, 좀 할인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반면에 헌 제품을 가져오게 되면 정상적인 제품에서 정말 할인을 해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만 원을 그냥 할인해 주는 것보다 교환 공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촉진 공제는 중간상의 제거에는 추가적인 무료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광고, 취급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거죠. 신제품이 나왔을 때 중간상이 이걸 취급해달라고, 푸시해달라고 무료 상품을 몇 박스를 주고 팔아서 갖도록 그냥 원가를
지불하지 않고 갖도록 하는 경우죠. 그래서 신제품을 또는 경쟁 회사 제품보다 자사 제품을 더 푸시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리구스라고 하는데 이런 상품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원금, 냉장고 같은 거 놓게 되면은 그 냉장고 속에 아이스크림이나 자사 제품, 음료수를 놓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공제라고 합니다.